저는 지금 부산 관광협회 부회장을 하고 있고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용도산 가면은 부산타워 전망대가 있는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예, 거기 운영하는 대표이사를 한 6년 반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본업은 보세 참고하는 물류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업을 하고 있고. 그래, 하면서 저는 이렇게,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늘 영어 수학은 잘 못했는데, 국사, 세계사, 지리 이 시간만 되면 제가 풀풀 좀 날랐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요즘 보면은 부산의 향토사 연구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부산 초량회관 연구회라는 게 뭐냐 지금 소개를 갖다 초량회관 연구회라고 하는데 그 이제 부산의 지역에서 향토 부산 지역 역사를 연구하는 아마추어 연구자들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매월 이렇게 공부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10몇 년째 됐는데, 지금도 꾸준히 그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임이 이제 초량 외관 연구회라고 하는데, 왜 저게 초량이라는 이름을 연구회 이름에 초량이라는 이름을 썼을까? 외관이라는 이야기를 썼을까? 하는 게 이제 조금 의문사항이 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초량이 어디신지 아시죠? 어딘지 아십니까? 부산역 건너편에. 그 초량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초량이라는 말이, 우리 동국여지성남이라고 1480년대에 만든 동국여지성남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다시 정보판을 1530년대에 만듭니다. 거기를 이제 신정 동국여지성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처음으로 이제 이게, 초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초량은 전령도 안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령도. 초량항 제전령도 진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령도가 지금 영도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니까 초량항이 전령도 안에 있다. 이게 뭔 이야기냐면은, 지금은 이제 우리 남해안에는 량자를 붙인 지명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명량해전, 노량해전, 또 거제도 가면은 거제대교 밑에를 견내량이라 합니다. 창량, 정량, 량자가 참 많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초량도 이 영도 다리 밑에, 그러니까 지금 자갈치에서 영도하고 사이에 흐르는 좁은 바다 물길, 여기를 초량항이라 그러는 겁니다. 초량목이라 그러는 겁니다. 량자가 뭐냐면 우리 교량할 때 그 량 쓰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대들보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들보 하나 걸치면은 건너갈 수 있는 좁은 바다 물길, 요걸 남해안 쪽에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다 량이라는 이름을 쓴 거죠. 이순신 장군 명량해전 할 때 울돌목 있지 않습니까? 그 좁은 바다 물길이거든요. 그렇게 그런 량자를 많이 쓰는 게 이 남해안 쪽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에도 영도하고 자갈치 사이에는 그런 초량목, 초량항이라. 왜 풀초를 쓰냐? 이제 삼국시대부터 영도는 먼저 이렇게 말을 키우는. 그 다음에 건너편에 중구, 서구 이쪽에는 이 새띠을 해가지고, 새띠라 그랬답니다. 풀이 많이 자라는 지역이라 해가지고 풀초라는 이름을 써서 초량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그게 이제 그 지역에 1678년도에 대마도 사람들이 이게 부산에 이게 구역을 정해가지고 무역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외인들이 와 있다. 이래서 이제 외관이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량에 있는 외관이다 해서 초량외관입니다. 그 외관에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유일한 일본과의 교역을 하는 장소니까 그 당시에 동네 부사의 역할이라든지 부산이라는 지역의 역할이
이 일본과의 교류를 하는, 국제적인 교류를 하는 대표적인 어떤 이 위상이 만들어진 게 저 초량외관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초량외관에 대한 또는 조선통신사에 대한 연구를 먼저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각으로, 우리 한국의 시각으로 조선통신사나 이 대마도 사람들이 와 있는, 외인들이 와 있는 외관이라는 걸 갖다가 연구를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이름을 정해서 일명 뭐 국제교류사 연구회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 본론 가기 전에 서론이 너무 길었지 않습니까? 오늘 강의 몇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90분입니까? 예. 하여튼 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하는 중에 혹시 질문이 계시면은 뭐 여지없이 손 들고 손 안 드시도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산이라는 도시가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부산은 국제 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라는 이 역할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항구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돼요. 여기 포인트네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부산의 역사는 부산항의 역사다. 부산항이라는 것은 이제 국제적인 교류를 위해서 있는 그 역할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산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부산항이라는 부산항의 역사. 그 다음에 이 부산항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국제적인 무역과 외교의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다. 고려시대 이전에는 이게 이제 일본과의 교역이 우리가 여몽 연합군이 일본을 갖다 정벌을 하면서 그 이후에 일본이 이제 내란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외구들이 굉장히 침입을 많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교류가 잘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조선 초기에 오면서 일본도 이렇게 내부적으로 통일이 되고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대등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역의 시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태종 시대, 태종 때에 1407년도에 이제 이게 우리가 일본의 배들이 여러 곳으로 막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걸 갖다가 막기 위해 가지고 두 군데를 갖다가 지정을 해서 만호가 있는 곳으로 들어오게 하자. 요게 이제 그때 부산포하고 제포입니다. 제포가 어디냐면 지금 저 진해 웅동 그쪽입니다. 예, 웅천.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개항을 한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조선 전기는 부산은 어떻게 했나. 그 다음에 이 임진왜란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선 후기, 그 다음에 근대 개항기, 그 다음에 근대 개항 이후에 부산이 국제 교류, 이런 걸로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을 알아보는 쪽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잘 아시는 부산이지 않습니까? 이 영도라는 섬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또 가덕도가 큰 이 역할을 합니다만은 이 영도라는 섬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부산항이 천혜의 항구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산항 이 오륙도, 여기 오륙도인데 오륙도 이 앞바다의 바다 물길 여기가 저 이렇게 태평양을 지나가지고 미주로 가는 길목, 그 다음에 이 동남아를 거쳐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길목, 이 바다 항로의 고속도로라고 합니다. 그 고속도로 변에 있는 천혜의 항구가 이 부산항이다, 북항이다. 근데 그 항구가 있기 위해서는 이 영도라는 곳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북항이라 그러고, 여기가 간만부두고 여기가 신선대부두입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가 1, 2, 3, 4부 재래부두라 그러고, 여기가 자성대 5부두라 그러고, 지금 우리 문현동 이 하늘 학교는 요쯤 있죠, 지금. 예. 우리가 요쯤이 이제 부산의 핵심 중심이다, 이래 봐야 되죠, 여기가.
그다음에 지금 이게 이제 부산 항입니다, 지금. 예. 여기 낙동강이고요. 그러니까, 옛부터 부산을 동래라고 했지 않습니까? 동래는 신선들이 사는 곳이다. 동래의 이야기가 동쪽에 있는 복래라는 뜻이거든요. 동쪽에 있는 복래. 복래라는 뭐냐 하면은 그 신선들이 사는 그 복래라는 뜻이 그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 동래 부사가 있는 객사, 국왕의 전표를 모시고 초하루하고 보름날 동래 부사가 이게 그 부하들 거느리고 초해를 임금께 인사를 드리는 그 예를 한 곳이 이제 객사라 그러는데 그 객사 이름이 복래관입니다. 복래관. 그 다음에 동래를 찾는 이 정부 관리난 모두가 시를 읊으면서 딱 한 줄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신선들이 사는 곳이다. 그 다음에 동래 부사를 신선선자를 써가지고 선백이라고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한양이다. 그렇게 이 부산을 가구부터 이 조선에 사는 누구나 와보고 싶어 하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이었는데 그때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여기 이 낙동강 이쪽은 이 부산이 아니었죠. 부산은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이제 교역량이 늘어나니까 처음에는 1, 2, 3, 4부두만 하다가 5부두 만들고 그다음에 간만부두, 신선대부두 여기 했다가 이 양이 부족하니까 이제 여기 가덕도고 이게 부산 신항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요거는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만들려고 하는 곳이고 지금 현재 만들어진 부산 신항은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까지 여기는 골프장이 들어서 있고요. 요 부분까지는 배후 물류부지로 다 만들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이포 개항을 할 때 제포 부산포는 여기였고 그 당시 제포라는 곳은 여기였습니다. 진해 저 웅천에 있는 곳이. 그게 이제 지금 전체 부산항이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것이 이제 오늘날의 부산항입니다.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 조선 초기에 이 개항을 부산포하고 제포 두 개를 갖다가 일본에 있는 무역선이 오도록 개항을 해준 그게 이제 장소를 갖다가 이제 그 부산이 대표적인데 거기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대마도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각지에 규슈에 있는 다른 지역, 그 다음에 그 야마구치 쪽에 뭐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막 왔는데 나중에 이 이제 그 여러 군데서 오니까 조선 정부에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마도주한테 대마도주 당신이 네가 이제 우리 하나의 조선의 신하가 돼가지고 여기에서 조선으로 들어오는 일본의 모든 배를 관리를 해라, 통제를 해라. 그 다음에 조선에 들어오는 모든 배는 대마도주가 조선 국왕이 하사한 도장을 찍은 문인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은 조선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대마도주한테 권한을 준 거죠.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보니까 조선하고의 관계를 갖다가 만들어 가기 위해 가지고 중간자 역할을 하는 이 대마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대마도에 그런 위임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대마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산에서 무역을 할 수 있는 공간에 거주를 하면서 또 조선 국왕한테 신하로서 예도 바치고 그 공물도 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답례도 받아가고 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가 했는데 조선에서는 이 사람들은 외인이다. 이제 그래서 이제 외인들이 사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외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대마도 사람들은 저거는
일본 본토에 가면은 반조선 사람 행세를 하고, 조선에 오면은 일본 사람 행세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이 대마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마도가 그만큼 그동안 역사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그 한일 합방되면서 덕혜옹주하고 이 대마도 마지막 이 도주하고 결혼을 시키는 그런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일본에서 이 조선을 갖다 그만큼 좀 격화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요게 이제 용두산입니다. 요 부산 타워고요. 요 영도다리입니다, 이게. 요게 지금 이 부산대교고, 지금 이 롯데 강복점이고, 요게 이제 영도입니다. 요 바다 물길, 요 영도다리 밑에 바다 물길, 요걸 초량항, 초량목이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풀들이 많이 자라니까 풀초를 써서 여기 지금 중구, 서구 이 지역 전체를 동네 이름이 초량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외인들이 1678년부터 여기 외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대마도 사람들하고 동네 조선 사람들하고 이게 접촉이 많아지니까 그 접촉을 차단을 하기 위해 가지고 1711년도에 건의진이라는 동네 부사가 지금 초량 상해거리 홍성방 아십니까? 홍성방 그쯤에다가 문을 따로 하나 만들고 벽을 받아서부터 저 산 위에까지 이게 그 담벼락을 갖다 차단 벽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쪽에 있는 조선 사람들을 전부 바깥으로 이주를 다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 홍성방의 그 문을 갖다가 설문이라 그러는데 설문 안쪽을 구초량이라고 하고 설문 바깥쪽을 신초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본 구한말 지나면서 일제 강점기 되면서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이름을 갖다 여기 막 동 이름을 무슨 정 하면서 짓죠. 그리고 여기 구초량은 다 그렇게 이름이 달라지고 신초량은 앞에 신자만 떨어지고 초량정이라 해가지고 그게 해방되면서 지금까지 초량동으로 이름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초량은 지금 초량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초량이라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 신초량, 구초량 구분하면서 이제 신초량만 지금 초량동 이름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초량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이제 나온 이름이다라는 걸 갖다가 뭐 어차피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부산에 계신 분들이 초량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초량은 저 부산역 앞에 초량이지 왜 그 뭐 영도다리 밑에를 초량이라 하느냐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부산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 요것도 이제 우리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여기가 매축지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자성대산입니다. 여기. 자성대산이고, 여기 범일동이겠죠. 여기 자천동이고요.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임진왜란 때, 부산을 그 외성의 그 중심지, 이제 대본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때 조선에 와서 지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막료들이 막아가지고 오지를 않고 히젠 나고야라고 지금 후쿠오카 옆에 거기서 이제 지휘를 했는데 그때 조선에 와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성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 저 정산이라고 이야기하죠. 정산. 이게 이제 시루정자를 써가지고 이제 시루를 엎어놓은 것처럼 일본 성을 쌓는다 해가지고 외성을 갖다 우리는 전부 정성이라고 이름을 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저 울산에서부터 저 남해안을 따라가지고
순천까지 약 한 30개 이상의 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산에도 보면은 그 외성이 있는데 역 이름이 정산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루정자를 써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 가면은 산꼭대기 자천 아파트인데 요 산꼭대기 올라가면은 그 임진왜란때 쌓았던 성들이 잘 남아 있습니다. 그러고 요 자성대 산 위에도 이 임진왜란 때 쌓았던 그 외성이 그대로 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요걸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1474년도에 그렇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500년이 넘었죠. 2024년에서 1470년 하니까 520년 됩니까? 520년 전에 이게 부산 지도입니다. 부산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 선생님 전에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우리 사목장님. 예? 요 옛날 500년 전에 부산 지도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요게 이제 500년 전에 부산 지도입니다. 요게 바다고요. 요게 이제 영도입니다. 전령도라고 여기 써져 있고. 요게 강인데 요게 지금 동천이에요. 동천이고 요게 이제 우리 동래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동래. 그 당시에는 이제 동평현이 지금 서면 일대 여기를 갖다 동평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마비을리현이다 해가지고 송상현 동상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양정에서 이렇게 서면 넘어오는 송상현 동상이 있는데 거기를 갖다가 마비현이라고 합니다. 말이 이게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고개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이게 동래하고 동평하고 경계로 삼았습니다. 그러고 요 가운데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세종 때 계해약조라는 걸 맺어가지고 대마도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요 물고기도 잡고 살 수 있도록 한 70호 정도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허락을 해준 대마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요 지붕 모양으로 여기 돼 있는 겁니다. 그 옆에 요 산이 요 나무 이파리 모양 돼 있는 거. 요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성대산 부산입니다. 그러니까 자성대산 옆에 여기에 대마도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살도록 허락을 해줬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그 동국여지 성남에 나오는 그겁니다. 이게 황령산, 이건 지금 뭐 거칠황이 아니고 노랄황자입니다. 이게 노란 고개, 예. 금정산, 계명산, 감비호산, 상산, 이 장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기비현, 이건 만덕고개를 이야기하는 거. 요게 부산이라는 이야기가 부산이 나옵니다. 이게. 이 부산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동래해에서 얼마 떨어져 있고 그 밑에 외인들이 살고 있다. 요 이야기를 쭉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부산이 바로 요 외인들이 살고 있는 고개 요거를 부산이라고 가마솥 부자의 부산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당시에 부산은 여기 있습니다. 동래 부산포 지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부자가 이게 부자 부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부산을 부자 부자의 부산이라 했다. 그 이야기 혹시 이사님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우리 시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래 우리 부산의 이름은 부자부자 부산입니다. 그런데 1480년 이후에 성종 때 이후에 가마솥 부자로 바뀝니다. 그걸 이제 왜 부자부자 부산으로 쓰다가 가마솥 부자의 부산으로 넘어갔느냐 하는 것은 명백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대학교 한문학과에 있는 교수님께서 논문으로 발표하신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서로 이 문서가 오고 갈 때 임금이라든지 막부 장군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이름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피휘한다고 해가지고 글자를 다 빼라 그랬습니다. 그때 막부 장군의 부인 이름이 이 부자부자를 쓴 이
아들 자자 무슨 꼬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피휘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때까지는 부산이 이 가마솥부의 부산이 아니고 부자부자의 부산이었다는 이야기. 이게 이제 그 신숙주의 해동 제국기에 나오는 이 지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부산은 요 외인들이 여기 살고 있는 바로 옆에 요 산 밑에 있는 요 산을 갖다가 특정하기 위해 가지고 이 동국여지 성남에 이런 걸 갖다 적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오해야, 뭐 전령도, 뭐 이런 부산의 지역 이름들이 막 이래 나옵니다. 이게. 그때 이제 삼포계양이라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 울산 연포입니다. 요 지금 울산에 그 현대자동차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도 대마도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줄 거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포, 웅천 제포를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대마도에서 조류를 따라서 제일 왔다 갔다 하기 수월고 가까운 곳이라 해가지고 이쪽에 제일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가 제포. 그러니까 요 해동제국기에는 웅천 제포, 울산 연포, 부산포 이런 세 군데 삼포기항이라 해가지고 세 군데를 갖다가 이렇게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이 기록이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이제 요걸 부산포를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게, 부산포에서 한양까지 가는데 며칠 걸리고, 뭐 부산포에서 뭐 이런 낙동강 100길로 이용하면은 며칠 걸린다. 요런 걸 이렇게 쭉 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67호가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고려 말 조선 초에 부산에서 이게 국제 교류 역할을 한 게 어떤 게 있을까?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장영실, 부산의 그 과학고등학교가 장영실 고등학교 처음에 이름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장영실이 이 부산 사람이라는 걸 또 동네에 가면 장영실 뭐 이렇게 과학동산도 이렇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원나라하고 명나라하고 이렇게 교체를 할 때 명나라에서는 이게 바다 무역을 금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영실의 부친이 이게 항주 소주 사람인데 이 원나라를 탈출을 해가지고 어디에 왔냐면은 부산에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동네에 여기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동네에 정착해가지고 동네 여성하고 부산 여성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장영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자면은 다문화 소년쯤 되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장영실은 조선말도 되고 아버지 덕분에 중국말도 되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이 기술이 좋아서 그 당시에 동네에 와 있던, 그때는 동네 부사를 안 하고 행감이라 했습니다. 동네 행감한테 눈이 띄가지고 이분이 한양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세종시대에 저 살신들을 중국 가지 않습니까? 늘 따라가게 해가지고 중국 가가지고 많은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직접 배우고 오게 해가지고 그걸 개량을 해가지고 한 게 뭐 여러 가지 우리 장영실의 그 과학기술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해시계라든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게 이제 이 바다가 있다 보니까 원나라하고 명나라하고 이렇게 할 때 돌아와서 부산으로 와가지고 부산 여성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이제 장영실이, 이것도 하나의 부산의 국제 교류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이제 이 남북조 시대가 혼란이 되면서 이제 중앙정부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도서 지역의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이게 이제 외구가 돼가지고 대표적으로 이 조선에 많이 왔던 외구들이 대마도 사람들, 그 다음에 익기 사람들, 그 다음에 그 고도라고 있습니다.
나가사키 내려가는 그쪽에 그 세 곳을 갖다가 외구의 소굴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근데 여기는 사실은 거기도 중국에서 이제 이 유민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주로 이제 뭐 마사우라 번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그쪽이 이제 하나의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예. 요거는 뭐 군데군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뭐냐? 1400년대에 이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그 당시에 이제 이 대항해 시대를 갖다가 이제 열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여기를 갖다가 교황이 딱 잘라가지고 요 동쪽은 주로 그 당시에 아프리카를 생각을 했는데 이쪽을 모르고 요쪽은 포르투갈 연애들이 하고 요쪽은 스페인이 해라. 요 아메리카 쪽은 요렇게 잘라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르투갈 사람들이 여기서 요렇게 해서 이게 이제 희망봉을 돌아서 요렇게 들어와서 인도에 있다가 인도에서는 옛날부터 이제 요 말라카 해협을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 갔다가 여기서 이제 중국하고 저 일본까지 이렇게 이제 교육 항로가 만들어진 건데 그때 왔던 이 천주교 그 성당에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아시아 선교의 최초의 신부를 갖다 이분으로 프란시스코 사비에르라고 합니다. 이게 사비에르 성당 그 사비에르의 항해로입니다. 인도 고아에서 이렇게 말라카 쪽으로 갔다가 요 지금 일본에 세 군데 갔다가 여기 이제 중국이 삼천도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영향을 가져오느냐? 그 당시에 이 외국 중국의 해적들이 필리핀도 가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일본 마스우라 고토라는 지역에 그 근거지를 마련해 가지고 그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무역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무역선을 타고 포르투갈의 총포를 갖다가 일본에 이제 그 포르투갈 총포 덕분에 일본이 이제 그 전국 시대가 통일이 되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이게 이제 임진왜란이라는 이 큰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 임진왜란에 들어가면서 이제 일본의 그 군사력이 부산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부산 진성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이게 총으로 무장한 이 군사력을 거대한 군사력을 내전을 갖다가 통일을 하면서 남아도는 군사력을 해외로 돌린 겁니다. 그게 이제 임진왜란인데 그때 제1대가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사람의 사위가 그 당시에 대마도주 소요시토시입니다. 그 소요시토시 부대가 이 부산 진성 정발 장군이 지키는 부산 진성을 지금 저 일신기독병원에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자천동. 거기 전공단이 있습니다. 거기를 갖다가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지금 그 당시에 지금 부산 진성입니다. 그리고 요 부산 진성이 요 함락이 되고 난 이후에 일본인들이 여기 자성대 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성을 이렇게 쌓습니다. 그 이후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뒤에 이 부산에 부산진 첨사가 정발 장군이 있을 때는 자성대 자천동 쪽에 성이 있었는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뒤로는 이 성을 쌓아놓은 이 성을 갖다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부산진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산 진성이 함락되고 난 그 다음 날 음력 4월 15일입니다. 여기 요 부산 진성이 함락된 게 음력 4월 14일이고요. 동래성이 함락이 된 게 음력 4월 15일입니다. 요게 이제 임진왜란 전에 동래성의 모습입니다. 요 일본인들이 이제 이렇게 오른쪽을 넘어가 가지고 이게 함락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 요때 이제 그 부산성에도 고양이, 강아지까지 피를 가지고 있는 거는 모두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진성의 정발장군이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게 싸웠느냐 하는 것도 조선 쪽에는 기록이 없는 거죠. 그 당시에 종군을 했던 일본인들의 기록에 그 전쟁을 통해서 가장 용감하게 싸운 사람은 정발장군이었다, 흑의장군이었다, 그렇게 기록이 돼서 이제 우리가 정발장군을 또 알 수가 있다. 어떻게 싸웠는지도 몰라요. 완전히 몰살을 다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동래성에서 있었던 이제 여기 이제 송상현 부사가 그걸 하다가 송상현 부사가 도저히 그 할 수가 없으니까 옷을 갈아입고 북쪽에 임금에게 절하고 이렇게 이제 죽겠다 하는데, 그때 제1선봉 대장이 대마도 도주 소요시토시가 송상현 부사는 내가 그 전에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아는 사람이니까 송상현 부사를 갖다가 부하들한테 죽이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부하들이 영웅심에서 송상현 부사를 이제 죽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소요시토시가 그 송상현 부사를 죽인 부하를 이제 명령불복종 해가지고 그 부하를 다시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일본에서는 우리는 이제 명나라로 가는 길이니까 길을 빌려달라, 이렇게 이제 팻말을 던지니까 송상현 부사가 우리가 싸워서 죽기는 쉬워도 길은 빌기 어렵다, 그렇게 이제 한 게 그 전사이 가도단이라는 유명한 이름이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도 육군사관학교에 이 원본이 이제 보관이 되어 있는데, 요게 요 사진은, 요 지도는 1872년도에 조선 후기의 동래부의 지도입니다. 여기 동래부고, 여기 낙동강이고요, 여기 부산 진성이고, 여기 이제 경상 자수영, 지금 수영이라는 자수영이고, 여기가 영도고, 여기 이제 외관이고, 여기가 이제 다대 첨사가 있는 다대 진성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그 평화시대가 접어듭니다. 평화시대가 접어들면서 이제 이 부산에는 대마도 사람들이 와서 이제 조선과 외교를 하고, 그 다음에 무역을 할 수 있는 숨통을 트여줍니다. 조선 정부가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대마도 사람들이 와 있다 해가지고 이걸 외관이라는 이제 이름을 쓴 거죠. 그런데 그때 쉽게 우리가 일본하고 다시 국교 재개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그 북쪽에 누르하치가 이제 발호를 해가지고 명나라를 위협하는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 정부에서는 이게 북쪽을 앞으로 신경을 더 써야 되는데 남쪽은 빨리 안정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채 10년이 안 됐어. 그 중간에 이제 삼행대사를 갖다가 일본에 파견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족순지 가면 삼행대사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많이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1609년도에 기유약조라는 걸 맺어가지고 국교 재개하는 조약을 맺어서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게 이제 요 기유약조 1609년도 여기에 기유 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조선통신사를 1607년도에 이제 이걸 갖다 파견함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1609년도부터 78년도까지 이제 두모포 외관, 지금 수정동 가면은 부산일보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정시장인데 거기를 갖다가 두모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모포가 원래 어디냐면은 지금 기장에 그 죽성 그 해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기장 읍내를 가로지르는 그 강을 청강이라 그러는데 그 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 거기를 두모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해보니까 수군을 갖다가 곳곳에 이렇게 퍼져나와봐야 필요가 없더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덕이 있는 데부터 그 있던 수군들을 갖다가 부산으로 다 끌어모읍니다. 그러니까 기장에 있던 두모포에 있던 수군도 부산으로 옮깁니다. 기장 두모포에 있던 수군들을 갖다가 옮겨온 곳이 지금 수정동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그냥 두모포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이게 이제 대마도 사람들을 위한 무역을 위한 외관을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제 두모포 외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해보니까 지금 우리 오부도 아시다시피 태풍 치면은 태풍이 맞바람이 바로 치는 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도 자주 나고 이거를 옮겨달라고 한 게 70년 있다가 이게 옮긴 데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용두산 주위 거기를 초량이라는데 초량으로 외관을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가 초량 외관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여기가 1678년부터 강화도 조약 1876년까지 약 한 194년 그러니까 우리 용두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용두산 내리지 노래 아시죠? 예? 저 마이크 잡으면 노래를 한 곡 해야 되는 게 노래 한 곡 할까요? 194계단에 요게 이제 그 용산 올라가는 계단이 194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요게 194년입니다, 이게. 명확하게 이게 딱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의 역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추정하건대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 계단을 194개를 만들었을 때는 초랑 외관이 194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할 뿐입니다. 근데 그 용두산 LG 가사에 194계단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194년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대마도한테 그 무역과 외교를 위임을 냈는데 대마도에서는 조선에 자주 와야 뭔가 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연례 팔송사라 해가지고 8번 사신을 배하고 이렇게 보냅니다. 우리는 일본의 막부 장군이 취임을 할 때 한 15년 내지 20년마다 통신사를 한 번씩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 역관 중에 높은 사람을 갖다가 문의행 역관이라 해가지고 3년 내지 4년에 한 번 정도 보냅니다. 근데 대마도 이 사람들은 막 1년에 8번씩 부산에 오는 겁니다. 올 때마다 이제 조선 국왕 절을 하고 진상품 가져오고 이러는데 그거는 우리 중국하고 명나라하고 조선하고 관계 똑같습니다. 이게 명나라가 조선 너는 뭐 이렇게 황제한테 사신 보낼 때 3년에 한 번만 보내라. 이런데 조선에서는 무슨 양입니까 이게 1년에 4번씩 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져가는 것보다 먼 데서 온다 고생했다. 먼 데서 잘 있어라. 이래가지고 가져가는 것보다 이게 담내로 받는 게 한 3배쯤 많았다 하거든요. 조선은 이제 사신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가져오는 게 더 많으니까. 대마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마도주가 조선의 어떤 신하로 자청을 했기 때문에 또 일본에서는 다이미어로서 이제 막부 장군의 부하이면서 조선에서는 또 절충장군, 정삼품, 이제 태종 있을 때는 대마도주를 갖다가 문무백관 사이에 줄을 세워가지고 같이 할애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게 없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대마도에서는 조선에 많이 와야 무역을 해서 물건을 많이 쌀하고 목면 이런 겁니다만은 그런 걸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의 외교사절은 200년 동안 280년 동안 통신사 12번, 문의행은 아까 3년
3, 4년에 한 번씩 54회. 일본은 대마번이 대행을 했는데 연례 팔송사라 해가지고 자주 왔던 거죠, 이게. 여기 이제 이 조선의 통신사가 한 20년에 일본 에도에 한번 가면은 엄청난 구경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을 하고 이게 이제 통신사 행렬도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요게 뭐냐면은 대마도에 사신들이 오면은 동네 부사가 이제 그 의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동네 부에서 이 부산진을 거쳐 가지고 지금 그 좀 수정동 초량을 거쳐 가지고 여기가 아까 이야기했던 설문입니다. 상해거리 있는데 요걸 거쳐 가지고 여기를 갖다 조선 국왕이 있는 객사라 해서 지금 영주동입니다. 영주동. 영주동에다가 이 국왕의 전패를 모셔놓고 일본 사신들이 와가지고 요 다 무릎 꿇고 있으면 이게 절을 4번 시킵니다. 이게 진상품은 올려놔놓고 요 4번 의뢰를 하고 난 뒤에 지금 저 광일초등학교로 해가지고 옛날에 남일초등학교 대청동 거기가 대청동 남일초등학교 거기가 이게 연대 잔치를 여는 연대청이라 해가지고 이 연대청 때문에 대청동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이게 일본 사신들한테. 요게 이제 조선 후기에 있었던 부산과 일본과의 교류를 하던 아주 일반적인 이 케이스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아까 이야기했던 두모포 1609년부터 1678년까지 여기가 자성돼 있는 데고 여기가 지금 부산일보 수정동 있는 데입니다. 요게 영도고요. 두모포 외관은 뭐 이렇다는 쭉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그러면 저기 그 어떻게 이 해외 국제 교류를 했을까? 그때 일본의 막부는 조선 우리는 임진왜란 후인데 일본은 이제 에도 시대라 그럽니다. 도쿠가와 시대. 그때 해외로 교역하는 창구를 하나 만드는데 우리 외관을 만들듯이 일본은 나가사키에다가 요런 섬을 하나 만듭니다. 혹시 나가사키 대지마 가보신 분 계시죠? 나가사키 가시면 대지마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출도라고. 여기 한번 가보십시오. 이 관광지가 되어가지고. 그 당시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세계를 갖다가 그걸 하면서 지금 자카르타를 바타비아라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의 본부가 바타비아, 지금 자카르타입니다. 거기서 이게 일본의 하나의 지사택이죠. 일본 막부에서는 네덜란드에게만 무역을 허용을 낸 겁니다. 그다음 여기를 갖다가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와서 무역을 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요 가까운 요 가장 좋은 위치에 대마도관이 있었습니다. 대마관이 있었는데 여기를 통해 가지고 서양 문물, 동남아 물건들이 대마도를 통해서 부산의 외관으로 와 가지고 조선에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일본의 표를 우리 어민들이나 표를 하게 되면은 전부 나가사키를 보내요. 여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이 대마도관을 조선관이라고 이름 불렀습니다. 조선 사람들 한다고. 그게 이제 대마도 사람들은 일본 가면 뭐 저 반조선이다 뭐 이런 이 사람 조선에 오면 일본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매개로 해가지고 조선은 국제적인 교역을 이제 직접적으로 서양하고 조선 후기에 한 것이 아니고 대마도를 통해서 여기에 물자들이 조선으로 들어왔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이게 초량에 있는, 그래 지금 여기가 용두산입니다. 지금 여기가 롯데 강복점 있는 이 용미산이라고 하죠. 롯데 강복점 자리입니다. 요게 이제 초량 외관이라고 해서 울타리를 쳐서 여기에 곳곳에 조선의 동네부의 병사들 초소가 있습니다.
이게 밖으로 못 나오고 안으로 못 들어가고, 요런 조선과 일본의 혼합 이 건물들을 이래 지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공간에서 1678년부터 1876년까지 요 기후 약조 체제로 무역 외교를 했다. 부산이 그런 교류를 한 장소다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지도고요. 1783년도에 벤박 동래부 화가 하원 벤박 선생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건 대마도에 있는 지금 그 외관의 그림입니다. 또 다른 초랑 외관 해도라 해가지고 이렇게도 표시를 했습니다. 이 영도고 이 오륙도입니다. 그 다음에 외관에 들어가 가지고는 이거 관리를 굉장히 엄격하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함부로 담장 밖으로 나오면은 사형에 처한다. 그 다음에 뭐 비밀리에 방에 몰래 그 거래를 하게 되면은 사형을 처한다. 그 다음에 5일마다 38장을 열려 있는데 5일마다 그 대마도 사람들하고 조선의 뭐 생리들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서로 싸움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 이런 걸 갖다가 세워가지고 여기에 따르게 엄격한 관리를 한다. 이런 걸 갖다 세워놨습니다. 지금 이 부산박물관에 가면은 여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초랑외관은 뭐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기록이 이제 뭐 약 10만 평 정도 되고, 지금 부산 중구 일대가 그런 거 공사 기간은 약 3년 걸리고, 그 당시에 제일 수고한 사람들이 부모사에 있는 성군들이 그걸 했고, 뭐 일본과 외교 가가지고 대마도 측 한국인의 보관창고, 외교사들 숙소, 도주의 위치는 이렇다. 제가 설명드린 그런 부분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외관을 대표적인 게 이제 조선에서는 쌀, 인삼, 생사, 비단, 호피, 우피 이런 걸 수출을 했고요. 대마도에서는 은, 구리, 유황, 그 다음에 남만 무역품, 이건 나가사키 데지마에서 가져온 이런 무역품들을 이제 사고 팔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조선 의궤 가면 우리 그 엽전이라고 상평통보 있죠. 그 상평통보가 조선에서는 이 강산 채굴을 안 했습니다. 금은동을. 왜냐하면 금은 이런 거 나오면 중국에서 전부 공납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조선에서 필요한 구리를 일본에서 전량 수입을 했습니다. 연간 7만 건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엽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많은 이 구리를 전체적으로 외관을 통해 가지고 수입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폐 경제가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게 사실은 이제 이 구리 수입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유황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군사 무기 재료택이죠. 그것도 조선에서는 안 나니까 전부 여기를 통해서 수입을 한 거죠. 우리가 수출한 거는 뭐 주로 쌀이고 뭐 생사, 비단 이런 거는 중국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이게 구황작물 고구마입니다. 1764년에 동래부사를 여기만 했던 조엄 선생이 통신사 가면서 대마도에서 종자를 가져와 가지고 이제 그 당시 동래부사인 강필리 선한테 이게 주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부산 첨사가 조엄 친구의 아들이라 가지고 영도에 먼저 심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영도 조내기 고구마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근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강필리가 대마도에 그 종자를 다시 받아서 강필리 동생이 강필교라는 사람이 여기에 부산 요 근처에 사직동이나 어디쯤 되겠죠. 그래 키워 가지고 그걸 성공한 걸 갖다가 다 기록을 해 가지고 제주도 뭐 이런 전국에 퍼진 게 그게 이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목면을 가져온 문익점 못지않게 이 고구마가 옴으로 해 가지고 이 보릿고개를 넘기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을 줄여서 이 이후부터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 조선에. 그래서 이게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 이 담배도 부산을 외관을 통해서 전래가 돼가지고, 처음에는 이 담배가 많은 조선 사람들이 애들까지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그 당시에는 뭐 기생충 뭐 이런 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약인 줄을 알았습니다. 이게 중국 사람들처럼 뭐 이 아펜을 처음에 약인 줄 알고 그래 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게 전례가 됐고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죠? 8시 반까지. 예. 요게 뭐냐면은 제5회 문의행 순국 영령 추도제라고 해가지고 요 도루마기 입고 있는 사람이 저하고 좀 뒷모습이 닮은 거 안 같습니까? 그렇지? 이걸 저희 그 연구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매년 하고 있는데 3년 내지 4년에 한 번씩 조선에서 문의행이라고 해가지고 대마도주에게 외교 사절을 파견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파견을 할 때 2번의 큰 해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대마도 완유라라고 한국 전망대 앞에 거기에서 배가 침몰을 해가지고 108명이 이제 사망을 하고, 한 번은 1766년도에 오륙도 앞바다에서 가면서 이게 배 사고 나가지고 93명이 이 외교사절이 돌아가시는 그 큰 해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추모하는 행사를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대마도 그 한국 전망대 앞에 완유로 앞에 108명, 일본 4명, 112명의 순사를 했는데 그거를 갖다 일본에서 이렇게 대마도에서 추도비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우리 오륙도 앞바다 바다 잘 보이는 데서 이 오륙도 스카이워크입니다. 이게 거기서 요렇게 한 거고요. 올해 작년부터는 다시 이제 여행이 재개돼 가지고 올 9월 달에는 저희들이 대마도 가서 요 앞에서 요런 행사를 했습니다. 올해는 8회째입니다. 8회째 했습니다. 예. 그렇게 그런 어떤 통신사라든지 문의행이라든지 대마도 사람들이 왔다든지 뭐 이런 모든 게 부산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 조선의 유통이 되던 화폐라든지 엽전이라든지 무기라든지 원료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부산을 통해서 지금의 이제 부산항의 역할 못지않게 그 당시에도 부산항의 역할이 중요했다 하는 그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쭉 하는 과정에서 그런 감을 좀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왔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제시대를 일제시대 가면은 이제 일본을 중심으로 한 어떤 이게 되는데, 그 전에 1876년도 개항을 하기 전부터 해서 일제강점기가 되기 전까지의 부산이 서양과 어떻게 교류를 했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잠깐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18세기, 19세기에 영국, 미국은 뒤입니다만은 아시아 진출은 이제 우리가 1876년도에 일본에 이제 개항을 강화도 조약을 했는데, 중국은 1842년도에 아펜 전쟁에 침몰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본이 정식 개항을 했습니다. 그 정식 개항하기 전에는 지금 광조 있지 않습니까? 광조를 갖다가 13행이라 해가지고 부산의 초량회관처럼 중국에도 똑같은 구멍을 하나 열어가지고 그렇게 했고, 일본도 나가사키 대지마를 외국인들이 올 수 있는 이 개항지를 하나 만들었고, 조선은 부산에 외관이라는 개항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국, 조선, 중국, 일본이 이 국제적인 교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이라든지 서양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제 대항해 시대에 이 동아시아에 와 보니까 이게 너무 제약이 많더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영국은 이제 아편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이걸 광조 말고 5개 항구를 갖다가 개항을 좀 해라 해가지고 한 게 이겁니다. 이게 1차 아편 전쟁, 그다음 텐진 조약 2차 아편 전쟁. 일본은 이제 흑선이라 해가지고 1854년 이걸 미일 화친 조약이라고 합니다.
가나가와 조약이라고 그러죠. 요때 딱 했던 걸 그대로 해가지고 1876년에 일본이 이제 조선에 와가지고 강화도 조약을 맺도록 하는 그런 행태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 조선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중국 중심의 체제에 우리 이 조선은 편제되어 있다 생각을 했고 4대 교린이라 해가지고 중국을 큰 나라로 모시고 일본과는 평등한 관계에 교린을 한다, 외교를 한다. 이런 정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영국, 미국, 이 아시아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중화 중심의 이런 걸 갖다가 깨버리기 때문에 조선은 그런 4대 교린에 젖어 있는 게 이제 갑자기 이렇게 대등한 관계에 가기가 어려운 어떤 생소한 개념이었죠, 그게. 그런데 이제 이용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세계 정세가 이러니까 조선도 그렇게 개항을 하고 나라하고 그렇게 그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일본과 강화도 조약도 하고 그 이후에 미국하고도 조약을 맺고 영국도 조약을 맺고 막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요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세계 정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19세기에 영국하고 러시아하고 이 대결 구조가 세계 정세였는데 이 영국에서는 직접 군사력을 가지고 동아시아 와가지고 이래 할 여건이 안 되니까 러시아는 이미 극동까지 진출을 했고 그러니까 일본을 활용을 해가지고 러시아를 견제하겠다. 이게 영국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일본이 뭐 메이지 유신해서 뭐 막 그랬다 하지만 사실상 그 대부분은 영국의 어떤 이 정책이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모든 군함이라든지 무기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모든 협조를 갖다가 영국에서 다 해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좋게 포장을 해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다 해서 뭐 이렇게 된 건데 실제로 그 사무라이들이 이제 나름대로의 그 자기 어떤 자주적인 그걸 가지고 영국도 일본도 영국처럼 나라를 한번 키워보자 하는 식으로 간 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역사 흐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조선에서는 그 당시에 대원군과 민비, 고종, 친정 뭐 이러면서 국내 정세가 단일 어떤 이런 이 정권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 조선은 세계 정세를 갖다가 영국이 그 정도로 되어 있으면은 거기에 맞춘 어떤 정책을 갔으면은 그나마 독립적인 어떤 걸 갈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그 당시 보면은 이제 이게 보면은 1795년도에 브루턴이라는 사람이 1795년도에 부산항에 입항해가지고 지도를 그립니다. 그 다음에 1875년도에 이 영국 함정이 와가지고 부산항을 청량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부산항을 뭐라고 하느냐면 초량해라고 이게 해도에 그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초량이라는 이야기가 일반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885년도, 87년도는 이제 영국이 거문도 점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1896년도에 아간파천 이제 일본하고 뭐 이런 고종이 하도 그 뭐 여러 가지 위협이 서달리니까 러시아 공간으로 이렇게 1년 동안 가 있는 이게 사실은 영국으로서는 결정적으로 이제 조선하고 멀어지는 어떤 계기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러시아 쪽으로 붙은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그 이후에 뭐 역사는 청일전쟁 이후에 러일전쟁 뭐 이렇게 다 그 다음에 한일 합방 그렇게 이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제 조일 수호 조약이 1876년 청와도 조약이고 조미 수호 조약이 1882년 조선과 영국까지 83년 그 다음에 요 82년도에 중국하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은 조선은 우리 속국이다 해가지고 수호 조약이 아니고 상민 수령 무역 장정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부산에 외국인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이 외국인들을 관리하는 그 기관을 하나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세관도 관리를 하고 외국인들 관리를 하기 위한 이 외교부서, 그 다음에 통상관리부서, 세관관리부서 이게 이제
감리서라는 게 이게 만들어집니다. 1883년부터 1896년 이제 그 청일 전쟁 가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기능이 멈췄습니다만은 요게 1883년부터 95년까지 한 12년 동안의 이 역할을 한 게 부산항 감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관을 감시하고 그래 한다는 그런 뜻인데, 이게 이제 동아시아의 개항지, 뭐 일본의 나가사키나 상해나 이런 개항지의 거류지 성격하고 이게 외국인 거류지가 비슷합니다. 이제 일본은 초량 외관의 부지에 그 거류지가 만들어졌고, 초량 상해 거리에 중국인 거류지가 만들어졌고, 서양인 영국, 미국인 거류지는 지금 코모도 호텔 있지 않습니까? 동강동. 그 일대가 그 서양 사람들 그 이렇게 거류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베어드 부부가 와서 처음 부산 선교 기지를 만든 곳이 코모도 호텔 자리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가 초량이니까 거기 사랑방을 교회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초량에 있는 교회다 해서 초량교회의 시초가 그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해관이라든지 개신교회가 이제 들어와서 부산의 서양 문물이 교류가 되는데, 해관장이라든지 베어드, 어빈, 뭐 호주 선교사의 맨지스라든지 맥켄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부산에 오면서 부산이 이제 서양 문물, 서양과의 교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2차 대전 성전을 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미일 안보조약이라든지 그 이후에 한국 전쟁과 또 뭐 이렇게 그걸 하게 되는데, 부산이라는 이 무역 항구가 유엔군이 그 입국하고 군수밀자 보호기지고 국제시장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엔기념공원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산이라는 항구가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가 지금 무역대국이라는데 한강의 기적이라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모든 수출이 물품들이 90% 이상이 부산항을 통했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이 아니고 부산항의 기적이다. 여기 이제 국제 교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저 한율섭 총재 지금 교장 선생님, 예, 유엔 제5 사무국 발대를 하고 회장을 지금 봉사를 해주고 계신데, 부산으로서는 정말 획기적이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지금 자성대 옆에 그쪽에 지금 55 보급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아까 설명을 했던 대로 세종 때 대마도 사람들이 살도록 허락을 해준 그곳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55 보급창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55 보급창이 옮기면은 여기에 뭘 해야 될까? 근데 부산시청이 이게 이래 큰 항구도시의 시청이 바다가 안 보이는 곳에 들어가는 부산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청이 다시 오든지, 그게 아니라면은 우리가 염원을 하던 유엔 제5 사무국이 아시아의 그 유엔 사무국이 없거든요. 기능이 어떤지 몰라도. 그래서 부산에서 그 제5 사무국을 유치하면 좋겠다는 이 명분이 아주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는 오스트리아하고 스위스에 한 군데씩 있고, 그다음 아프리카는 케냐 나이로비에 있거든요. 근데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분담금을 내고 많은 인구가 있는 아시아에 유엔 사무국이 없는데, 지금 뭐 방콕이나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뭐 이런 데보다는 가장 그래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곳이 한국이다. 한국도 휴전선이 가까운 서울보다는, 그 다음에 국제 교류 역사 도시고 많은 그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부산이니까, 그 중에서도 55보급창 부지가 그 유엔 제5 사무국 부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저 한효섭 이 총재님께서 유엔 제5 사무국
부산유치 범시민추진위원장을 맡아주셔가지고 헌신하시고 봉사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저는 이 부산이 국제교류도시라는 오늘 그 우리 강의 주제가 국제교류도시지 않습니까? 그게 앞으로 뭐 우리가 엑스포 유치하려다가 지금 조금 한번 절었는데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공항도 커지고 더 항구도 커지고 그러면서 활용 점정을 하는 것이 유엔 제5 사무국을 부산에 유치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걸 제일 앞장서서 해주시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한유섭 총재님이신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박수 한번 안 주실랍니까? 꼭 그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그 뒤에 사진들을 쭉 뭐 좀 그걸 했습니다. 19세기에 아까 이야기했던 1859년도에 영국 함정이 그린 부산항 지도입니다. 여기에 이제 영어로 초량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이제 지금 범일동 자천동 여기 이제 부산 진성입니다. 그다음 이게 개항하고 난 뒤에 부산 해관이라 그러고요. 요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해관을 하고 부산에 있는 외국인들을 관리하는 부산항 감리사입니다. 예. 그다음에 요 해관 앞에 이 외국인들하고 조선 사람들하고 찍은 관리들 사진이고요. 요거는 초대 부산 해관장.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이대 해관장하고 조선 그 동네 부사 통역관 뭐 이런 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요게 아까 이야기했던 베어더 선교사가 요가 지금 코모도 호텔 자리입니다. 여기에 그 서양식 의사 병원을 만듭니다. 이분이 어빈 의료 선교사입니다. 그다음에 이 어빈 의료 선교사의 그 제약회사에 근무하던 분이 초대 부산시장 양성봉 시장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1948년도에 5.10 총선거하기 전에 이제 유엔 중립국 감시단이 와가지고 이제 여기에 부산에서 하던 양성봉 시장 관사 마당인데 지금 초량에 가면은 달마 갤러리라고 그 비빔밥집이 있습니다. 거기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호주 선교사 맨지서 부인 요 앵겔이고 그다음에 호주 여성 선교사들이 오면은 동네에 있는 이렇게 학자들이 조선말 교육을 하는 모습들입니다. 이게 이제 일신여학교 옛날 모습이고요. 여기 이제 맥켄지입니다. 이게 이 일신기독병원을 설립한 여기 일신기독병원입니다. 요 매해란 매해영입니다. 딸들입니다. 일신병원에서 태어나신 분 계시죠? 30만 명이 부산 태어났다고 합니다. 여기 아까 유엔기념공원하고 리차드 위트컴 장군인데 이게 메리놀 병원 기공식입니다. 이 양반이 위트컴 장군이고요. 부산대학교 부지도하고 55 보급창을 열어가지고 역전대화제 때 3만 명 이재민을 구호하고 부산을 위해서 그다음에 문현동하고 대인동 넘어가는 이 고개길 이런 것도 군수도로 뭐 여러 가지 한 180건 이상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분을 우리가 몰라서 되겠냐. 부산 시민들이 돈을 17반 돈을 모아가지고 이분의 조형물 하나 만들자 해가지고 작년 2023년 11일 날 조형물 여기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시민들이 만 원씩 내가지고 요때 제가 사무국장 역할을 제가 했습니다. 요 제막식 하는데 제가 지금 사회 보고 있습니다. 엑스포 유치할 때 부산역 앞의 모습이고요. 이제 이게 부산항 우리가 부산의 정체성은 항구지 않습니까? 부산 신항의 모습입니다. 대충 뭐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